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남편을 따라 목숨을 저버린 영조의 딸 화순옹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정조대왕의 고모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조대왕이라고 하면 주로 수원 화성이나 규장각 설치 등을 말하면서 정조의 업적을 말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정조가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죠. 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이나 장영실 등과 함께 눈부신 업적을 남겼던 것처럼 정조대왕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정조대왕의 고모부였다. 이제 그런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최재공 등의 고위 관료나 실학자들로 알려진 정약용, 박지원, 유득공 등의 역할이 컸지요. 다만 정조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사도세자는 죄인의 신분으로 죽은 상태였고 예. 어머니는 대비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사람들은 바로 영조에게는 사위들이요, 정조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부마들이었습니다. 네. 고모부. 그러니까 아빠 이 여자 형제들의 부인, 남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인 해경궁홍 씨는 대비가 되지 못했고 고모부들이 힘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일단 영조에게는 7명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성위에 봉해진 반남박씨 가문의 박명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금성위 박명원이라. 어떤 인물인가 궁금하네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일단 본관부터 말씀드려야죠. 네. 박명원은 본관이 반남입니다. 반남박씨라고 하는데 반남이라는 곳은 전라도 나주에 있는 곳이죠. 예. 이 박명원은 영조의 셋째 딸 화평옹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는데 사실 박명원의 5대조 할아버지도 부마였습니다. 오, 부마의 후손이 또 부마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방실은 알고 보면 근친혼이 많아요. 예. 그나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선 왕조가 덜한 편입니다. 네. 그럼 먼저 5대조 할아버지는 어떤 왕의 부마였을까요? 바로 선조의 부마 금양위 박미라는 인물이었어요. 네. 이 가문은 경기도 시흥시에 근거지를 두었는데 당시에 모두 율곡 이의 학문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서인 가문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바로 그 부마의 직계 오대선이 또 부마가 된 거죠. 네. 어쨌든 부마를 뽑을 때 다 족보 조사를 할 테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이제 영조는 부마로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영조는 잘 알렸다시피 아버지는 숙종, 왕이었죠. 그런데 네. 어머니는 왕비도 아닌데다 족보도 찾기 어려운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조의 외가는 너무나도 한미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영조의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예. 게다가 영조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서인 가문에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영조는 왕이 되어서도 정치적으로 서인, 당시에는 노론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 세력에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영조는 자신이 많은 자녀들을 두었죠. 그 자녀들의 혼인을 통해 자신의 친위 세력을 양성했습니다. 예. 사돈들이 영조의 핵심 세력이 되었고 그들은 바로 선대 왕실 가문의 후손들이었어요. 예.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영조와 같은 서인이면서 혈통적으로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영조의 사위나 며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조는 자신의 신분적인 컴플렉스도 극복하면서 사돈들에게 형평 정치를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정략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방금 영조의 며느리도 선대왕실의 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선대왕실의 후손들이었다. 그 며느리는 그러면 누군가요? 바로 해경궁 홍씨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직계 5대조 할아버지도 바로 선조의 부마였습니다. 예. 그 부마는 이제 선조의 유일한 공주. 선조는 자식이 매우 많습니다만은 공주는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공주였던 정명공주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정명공주의 남편이 바로 풍산홍씨의 홍주원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예. 즉 영조의 대표적인 사위와 며느리가 바로 부마와 공주들의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들이
간택되는 중요한 기준이자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왕실 족보만 들여다봐도 상당히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부마 박명원의 부인 어떤 인물이었나요? 박명원의 부인은 영조의 셋째 딸 화평옹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화평옹주는 바로 사도세자 아시죠? 네네. 사도세자의 동복 누나였습니다. 친누나였다는 거죠. 예, 예. 그것도 8살이나 위에 큰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래 누나가 있습니다만은 예. 예전에는 그 집안의 큰 누나들이 밑에 남동생들을 얼마나 챙겨줍니까? 또 그 남동생들이 잘 되길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렇게 큰 누나가 사도세자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다만 이 화평옹주는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아이고. 12살 때 자신보다 2살 연상인 박명원과 혼인했지만 겨우 10년 뒤인 22살의 꽃다운 나이로 사망합니다. 당시 영조가 딸 화평옹주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갔지만 결국 사망했지요. 영조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화순옹주가 죽을 때도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화평옹주를 잃게 되자 그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슬피 울면서 그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부모를 앞서서 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무엇으로 상상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슬픔을 또 겪은 것인데,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부분이 정조대왕의 고모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의 부모이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자형이라는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네. 즉 정조의 고모부란 사실이죠. 예. 우리가 천안 매부 사이가 매우 친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바로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특히 사도세자는 엄한 아버지 영조에게 혼이 많이 났어요. 아마 이건 드라마나 사극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렇게 혼이 날 때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부인도 아니고 바로 사도세자에게 자형이 되는 박명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으로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밝혀졌는데, 네네. 그 사실을 정조는 훗날 고모부 박명원이 사망하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조가 직접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께서 박명원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박명원에게 자문하며 의지하였다. 아버지께서 박명원과 격이 없이 시를 써서 주고 받고 논평하던 일은 지금도 생각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정조가 직접 써놨어요. 그렇군요. 네네. 앞서서 그 사도세자의 누나가 8살 위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화평옹주가 8살 위 큰 누나죠. 네. 그리고 이 화평옹주보다 2살 많은 박명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천안 매부지간에 한 10살 정도 터울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이 격이 없이 또 친하게 지냈군요. 네, 우리가 그동안 조선 왕조를 공부할 때 어떤 노론이나 소론이나 탕평이나 이런 정치적인 사건 어떤 이름을 공부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을 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보통 이 왕실과 매우 관계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면을 보면 그 내막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이 박명원이 구체적으로 정조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일단 부마는 벼슬과 정치 참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자신이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교관, 즉 중국으로 사신을 가는 것이나 예. 경복궁 같은 왕실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개혁을 추진하던 정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조선 왕조의 국가 이념이었던 성리학, 즉 유교죠. 유교 중에 하나였던 이 성리학으로는 더 이상 조선을 이상국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바로 옆나라 대륙, 청나라의 학문이었던 북학을 수입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즉위하자마자 만든 기관이 바로 규장각이었습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세종대왕에게는 집현전이 있었다면 정조에게는 규장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규장각에서
이제 새로운 조선 왕조를 만들어갈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나왔던 인물, 예. 박제가, 네. 육공, 이덕무 등 실학자들로 알려진 인물이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학자들이 공부하려면 책이나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바로 청나라에서 수입해야 와야 되거든요. 네.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부마 박명훈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단 정신적인 지주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신이 되어서 청나라에 가서 그 책들을 가지고 온 사람이 고모부란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수많은 사신을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조선 왕의 사위가 중국의 외교관으로 가면 중국 황제도 대우를 아주 잘해줍니다. 왕의 사위가 왔다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로비 뭐 이런 역할도 잘하고 특히 왕의 특명을 받아갔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외국의 자료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그러한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조선의 옆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예. 정자오란 당시 우리를 짓밟은 오랑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와서는 청나라의 그 유명한 황제 걸륭 황제 등이 등장하면서 청나라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중국 대륙에서 가장 방대한 영토와 가장 막강한 왕조가 바로 청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선 왕조보다 훨씬 뛰어난 문화, 경제, 뭐 과학기술, 예술의 경지를 이룩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정조는 저 사람들이 오랑캐일지라도 우리보다 뛰어난 문물을 가졌다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야심차게 사신들을 파견합니다. 아하. 그래서 정조는 왕으로 즉위한 직후인 바로 1776년에 고모부 박명훈을 동지사로 보내면서 그 유명한 사고 전설을 사가지고 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을 가져갔지만 청나라에서 사고 전설을 절대 안 팝니다. 예. 그 중국 역대 왕조의 온갖 문물 제도를 담은 기록한 책이 사고 전설이었는데 그 양도 방대하거든요. 예. 절대 안 팔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 전설을 사진 못하지만 고금 도서 집장이라는 그런 방 대신에 방대한 책을 사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는 않아요. 이후 정조는 자기의 고모부들을 또 청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박명훈은 1780년에 다시 청나라로 사행을 갑니다. 당시 사행은 특히 청나라 걸륭 황제의 칠순잔치, 네네. 이 칠순을 할애하기 위한 사행이었어요. 예. 이때 사행이 좀 중요합니다. 박명훈은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던 박래원 그리고 팔촌 동생이었던 박지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 이 외교관들은 예. 중국의 그 머나먼 사행길을 가기 때문에 왕복 한 3개월 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예. 자신의 친인척들 중에 한두 명을 임시 직을 줘가지고 자기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드린 박지원, 팔촌 동생 박지원이 바로 열하일기의 저자 열한박지원입니다. 아, 그런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지원이 자기의 팔촌형이 정조가 총애하던 부마 박명훈이었기 때문에 꿈에 그리던 대륙을 기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 박명훈은 처조카의 어떤 국왕 정조를 위해 목숨을 건 머나먼 사행을 수차례 다녀왔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조가 눈부신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정조의 고모부 박명훈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조의 고모부 박명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